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화창베이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에 위치한 초대형 전자상가입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의 모든 부품이 다 있고 또 세상에 없는 것이라도 주문만 하면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부품 생산 능력에 공급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중국의 혁신 기업이 모여들고 있는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유명 IT 제품을 베껴서 만든 모조품 천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모조 전자제품을 화창베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빛과 그림자 같은 양면을 모두 가진 곳, 이 화창베이에서는 요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후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사람처럼 말로 대화하는 새로운 AI 모델을 전격 공개한 이후 AI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또 한 번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시에 AI 규제에 대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관련된 내용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북한이 어젯밤 늦게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만 폭발했습니다. 북한이 27일 밤 늦게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27일 서해 위성 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는데요.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는 발사 직후 북한 발사체가 북측 해상에서 다수 파편으로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라파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해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후 팔레스타인 문제를 의제로 긴급 비공식 회의를 열고 라파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아랍권 국가를 대표하는 이사국 알제리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으로 26일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서 라파 서부 탈 알수탄 피란 민촌을 공습해서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치러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총선에서 집권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과반 득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994년 흑인 참정권을 보장한 최초의 민주선거를 치른 이래 줄곧 다수당의 자리를 지켰던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경우 남아공 최초의 연립정부가 탄생할 수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년 만에 독일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독일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유럽연합 의회 선거를 12월 앞두고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이 극우정당 기승에 맞서 민주주의 연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야기된 유럽연합의 재정위기 대책도 논의합니다. 그동안의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유럽의 국방 대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펀드인 국가직접회로산업투자기금이 최근 중앙정부, 국영은행, 기업 등으로부터 3,440억 위안 의존으로 64조 원의 3차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래 10에서 30% 불과했었던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2014년, 19년에 이어서 이번에 3차 펀드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잇따라 금지했고 지난 14일에는 중국의 반도체에 관한 관세를 25%에서 내년에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정리해드렸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뽑은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그렇게 말렸는데도 기어이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했죠. 네, 맞습니다. 국제사회가 다 반대하는 일을 결국 이스라엘이 하고야 말았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 난민촌에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비극적인 실수라고 인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27일 날 의회 연설에서 26일 날 라파에서 피난민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공습의 표적은 하마스 지도부였다고 하는데요. 공습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는 난민촌이 있고 여기에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피라민 텐트를 겨냥해서 학살을 저질렀다면서 요르단강 산 그리고 예루살렘 점령지와 해외 거주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봉기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대응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안보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날 긴급회의를 열고 라파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이스라엘 측에 촉구했고요.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스라엘의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체류 비자 발급을 5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캐나다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라파 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 주민 448명이 임시 비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비자를 받은 가자지구 주민 중에서 캐나다에 도착한 사람은 41명이 아직 불과합니다. 네. 한편 유럽연합은 17년 만에 이집트와 가자지구에 있는 유일한 통로인 라파 국경 검문소를 직접 관리, 감시하는 임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27일 날 유럽연합 27개국의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고 유럽연합 국경지원 임무단을 다시 부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경지원 임무단은 유럽연합이 역의 분쟁 지역 등 이 국경 지역에 파견이 돼서 중립적인 제3자로서 국경에서 인적 물적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2005년에 조직한 민간 임무단인데요. 비무장 비상임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더 네. 이상 이런 희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제 전쟁이 중단돼야 하는데 네. 좀 요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는 30년 만에 사라지는 후광이라고 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29일 날 남아공에서 총선이 치러지는데요. 네. 30년 동안 다수당을 지켰었던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과반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는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절피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인데 네. 남아공 인구의 80% 이상이 흑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었던 그런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만델라 정권 하에서 상수도 설치, 전기 공급 등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을 개선하면서 유권자들이 매년 이 아프리카 민족회의 정당을 찍어줬는데 네. 올해는 그렇게 되기가 다르군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득표율이 70%까지 와. 달성이 됐었는데요. 절대적인 지지였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총선에서 이게 57%로 뚝 떨어졌습니다. 장기 집권 과정에 따른 정치권의 부정부패 그리고 무려 30% 육박하는 실업률, 세계 최악의 수준의 빈곤 격차 때문에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탓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0%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대안이 없어서 넬슨 만델라 때문에 어쩌면 덕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ANC를 선택했는데 이제 그런 시민들도 등을 점점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총선이 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과반 득표를 실패하게 되면 예.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가 사상 처음으로 연정을 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아공은 총선 투표에 따라서 의회 의석수를 배분하고 의회가 대통령을 뽑습니다. 사실상 다수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ANC가 집권을 이어가려면 연정을 수립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요 야당이 집권당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선거 후에도 전국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유권자들이 야당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마음에 안 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1야당인 민주동맹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는데 이렇게 되면은 친기업적인 성향이 나타날 것이고 결국은 백인 기득권층을 손들어주는 정당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역시 흑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달에 움콘도 위시지즈라는 정당이 만들어졌는데요.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가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인데요.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은 각종 부패 혐의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는데 네. 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서 정계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ANC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 과거 정당이 아니다. 당신 네. 생각이 정당이다. 달라졌다. 라고 예. 얘기하면서 거길 찍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모를 하고 있고요. 지난 2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범죄 혐의를 이유로 출마 자격이 박탈당했는데 하지만 강성 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묘사가 되고 오면서 좀 정치권은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그러네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이 정당이 아프리카 민족주의 여기에 이제 실망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고 또 야권이 더 유리한 선거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건 비호감의 선거다라고 말하면서 시민들이 기존 정당을 찍겠다라고 말하는데 이유는 내가 모르는 악마보다 이미 알고 있는 악마가 더 낫다. 그래서 너무너무 싫지만 그래도 조금 덜 싫은 정당을 찍겠다. 차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참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만. 참. 뭐 요즘 유권자들 마음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선거 결과 네. 남아공의 선거 결과 총선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키워드 자유를 선택한 권리. 네. 이혼을 금지하는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아, 필리핀은 이혼을 금지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불미스러운 일로 예. 뭐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상원 문턱까지 넘어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수적인 종교계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원 통과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지난 22일 날 부부가 완전한 이혼을 통해서 결혼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찬성 126표, 반대 109표. 표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통과가 됐는데요. 기권이 20표나 나왔습니다. 상원에서 일단 통과가 됐고. 법안에 따라서 이제 상원 넘겨지게 되는데 네. 2018년에도 하원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때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통과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바티칸을 제외하고 법적 이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데요. 네. 뭐 국교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카톨릭 신자가 워낙 많습니다. 그렇죠. 전체 인구의 80%이고 가족, 성문화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임신 중지, 피임에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혼도 당연히 금지를 하고 있고요. 예.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무슬림 개인법을 적용받는 이슬람 교도뿐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부부가 법적으로 갈라서는 방법은 혼인 무효밖에 없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어렵겠죠. 사실상 네.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필리핀의 여성 인권단체들은 배우자의 학대를 견디면서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사실상 혼인이 종료되는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간음죄로 고소당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한 로비 단체는 오늘 축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혼법에 불행한 결혼을 갖춘 다른 필리핀인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단계가 8월 달에 있을 상원 청문회라고 하니까 그때 또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네. 이미 한 차례 이제 좌절했던 네, 맞아요.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진짜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선행학습? 뭐 이런 거.
그래서 네, 역시 갑자기. 학부모라서 네. 네, 아니에요. 비슷한, 아이들은 싫어하더라고요. 네, 네, 조금 비슷한 차원인데요. 네. 프랑스 교육부가 올 하반기부터 현행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성교육을 유치원에서부터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2001학년도 학교 성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에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발달해 왔는데 마크롱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2018년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밀하게 설계된 성교육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젠더,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청소년들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7% 청소년들이 한 번도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의무화된 학교 성교육 시행이 좀 소홀했다라고 판단하면서 시민단체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법원에 제소하면서 정부가 이걸 초등학교가 아니라 이제 유치원부터 해야 네. 되겠다라고 정책을 바꾸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성교육 하기 너무 어린 나이 아닌가 유치원이면 이제 5살, 네. 6살, 7살 이 정도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근데 또 제 예. 조카를 봐도 그렇고 네. 요즘 애기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배움이 빠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어릴 때랑은 약간 조금 다르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약간 오리버리한 스타일인데 너무 똑똑하면서 유치원 네. 프랑스 유치원은 3살부터 6살까지인데요. 이때 네. 내 몸 제대로 알기, 친밀한 관계 이해하기,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식별하기,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른들에게 도움 요청하기, 그리고 여자와 남자 사이의 평등, 학교에서 그렇죠. 어디에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행동하기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하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생식기를 포함해서 몸 구석구석의 명칭을 다 배우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남자와 여자는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를 네, 유치원생들에게 네.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관계에 있어서 상호 동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네. 이것 외에도 가족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성 부모가 있는 가정도 있고 동성 부모가 있는 가정도 있고 그렇죠. 한부모 가정, 입양 가정 또는 아이가 없는 가정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스마트폰 애들이 다 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무거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게임 플랫폼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방 교육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진행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당연히 성교육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령에 맞는 성교육은 좀 네. 필요하다. 내 몸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니까. 맞습니다. 아까 그 정밀하게 설계된 성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차근차근 단계별로 맞아요. 하고 정말 있다고 필요한 합니다. 것 같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 300년 만에 돌아온 잭 스패로. 예. 이제 캐러비안의 해적인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보물선 인양 작업을 위한 탐사 작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무려 300년 동안 카리브에 잠들어 있었던 스페인의 보물선 산호세호의 소유권을 주장했었던 콜롬비아 정부가 네. 탐사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해적 900m에 침몰한 채 발견된 산호세 주변 해역을 고고학적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네. 이제 원격 센서 잠수 로봇 동원해서 일단 1차 탐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1차 탐사에서 유물을 바로 인양하진 않고 2차 탐사 통해서 좀 더 고고학적 유물을 끌어올린 작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산호세호는 스페인 국왕 필리페 5세 함대 속에 있었던 범선이라고 합니다. 1708년 6월 달에 영국 함대와 전투를 벌이다가 침몰했고 600명의 선원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산호세호는 당시에 스페인 식민지였던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가져온 200톤가량의 금, 은, 온갖 보석이 다 입에 실려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치로는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7조 원어치 정도의 보석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카리브에 가라앉아 있는 여러 보물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보물이 실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배 위치가 확인된 것이 2015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콜롬비아 정부가 사상 최대 발견이라면서 산호세 발견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나서 스페인 정부도 소유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 영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네. 산호세호는 콜롬비아 거다라고 말하면서 국가유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간에 또 내 거다 이런 주장이 맞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가장 수백 많은 년이 지나도 그런 것 가장 많은 같습니다. 보물이 실려 있다고 하니까 또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될지, 진행이 될지. 자, 아르헨티나 최고의 얼굴 이게 이제 다음 키워드인데요. 네. 60세 나이로 미스 아르헨티나 도전에서 화제가 됐었던 네, 아리안드레 네. 로드리게스. 진짜 아주
뉴스 예, 보셨죠?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정말 믿기지가. 관리를 예. 너무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25일 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스 유니버스 아르헨티나 대회가 열렸고 네. 최고상은 아닙니다만 네. 최고의 얼굴로 입상했습니다. 그럴 만하십니다. 네. 네, 얼굴이 워낙 예쁘셔가지고 예선에서는 미스 부에노스아이레스 뽑히면서 화제가 됐고요. 이 대회에서 60대가 우승한 것이 로드리게스 씨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60대라고 말만 안 하면 모르죠. 몰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 세계대회에 나갈 대표를 뽑는 미스 유니버스 아르헨티나에 출전해서 다른 후보들과 겨뤘는데 네. 아쉽게도 왕관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부문별 수상에서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로드리게스 씨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변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하면서 미의 기준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대회를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 미스 유니버스가 나이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는요. 그해 1월 1일 기준 18세에서 28세까지만 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나가실 안 수가 되죠. 없었을 네, 그런데 텐데. 올해부터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이 상한을 없애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도록 대폭 기준이 완화됐고요. 예. 기혼이나 이혼한 여성, 아이를 출산한 여성, 임신한 여성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네. 한편 이날 미스 유니버스 아르헨티나는 배우이자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갈릴리 베네잼이 뽑혔는데요. 네. 29살이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어서 역시 출전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기존의 기준이었다면 참가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맞아요. 예. 그리고 뭐 관리하기 나름 아닌가? 관리를 잘해야죠. 근데 그리고 또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맞아요. 미소가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네. 오늘부터 거울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미인 이야기 했는데 Beautiful Girls 전해드립니다. 션 킹스턴의 목소리입니다. J.O. Sean Kingston. You're way too beautiful, girl. That's why it'll never work. You have me suicidal, suicidal. When you say it's over, damn all these beautiful girls. They only wanna do you dirt. They'll have you suicidal, suicidal. When they say it's over. See, it started at the park, used to chill after dark. Ooh, when you took my heart, that's when we fell apart. Cause we both thought that love lasts forever, lasts forever. They say we too young to get ourselves sprung. Oh, we didn't care, we made it very clear. And they also said that we couldn't last together, last together. See, it's very defined, you're one of a kind, but you mash up my mind. You a figure decline, oh Lord. My baby is driving me crazy. You're way too beautiful, girl. That's why it'll never work. You have me suicidal, suicidal. When you say it's over, damn all these beautiful girls. They only wanna do you dirt. They'll have you suicidal, suicidal. When they say it's over. It was back in 99, watching movies all the time. Oh, and I went away for doing my first crime. And I never thought that we was gonna see each other. See each other. And then I came out, mommy moved me down south. Oh, I ain't with my girl who I thought was my world. It came out to be that she wasn't the girl for me. Girl for me. See, it's very defined, you're one of a kind, but you mash up my mind. You a figure decline, oh Lord. My baby is driving me crazy. You're way too beautiful, girl. That's why it'll
fussing and now we're fighting. Please tell me why I'm feeling slighted and I don't know how to make it bette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의중 정상회의가 열린 어젯밤 예고한 대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1시간 30분 만에 신형 로켓이 1단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했다며 빠르게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오후 2시쯤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충격이 없으면 물가가 하반기에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임대인 김모 씨로부터 전세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규모는 4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대인 김 씨가 수사 개시 수개월 전 이미 해외를 도피해 실제 조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현지 시각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된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으로 최소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폭풍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워싱턴 DC로부터 뉴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보돼 해당 지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폭염에 지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숭이가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멕시코 환경부는 이달 들어 남부 타바스코와 치아파스에서 발견된 원숭이 사체가 157마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중국 연결해서 세계 최대 전자상가인 화창베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상하이에서 신선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화창베이 일단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화창베이는 전자, 통신, 전기 제품을 주로 생산 및 판매하는 단지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유통센터이자 중국 IT 제품의 부품 공급 기지입니다. 네. 한국에 용산 전자상가가 있다면 일본엔 아키하바라, 네. 그리고 중국엔 화창베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용산 전자상가는 그 활기가 예전만 못한데요. 화창베이는 용산 전자상가의 10배 규모로 세계 최대 전자상가에서 이제는 중국 혁신의 전초기지로 발전했습니다. 네. 중국어로 화창은 네. 중국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곳에는 35개의 전문시장과 20개의 대형 전자시장에서 11만 개사의 기업과 30만 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고요. 네. 작년 매출은 우리 돈 418조 원을 넘겼습니다. 네. 또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등 완제품 및 100만 가지 이상의 전자부품이 취급되고 있고 제조업체 및 도소매 유통업체와 전 세계 유명 브랜드의 대리점들과 더불어 주문자 위탁 생산, 디자인 개발, 물류 등 전문 서비스 업체들도 모여 있습니다. 네. 화창베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부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중국의 기술 기반 창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요. 화창베이에서 판매하는 부품만으로 아이폰 완제품을
아이폰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 어. 또는 뭐 아침에 설계도를 보여주면 오후면 시제품이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예. 네, 이런 말들이 그럴 있을 정도로 정도로 예. 네, 없는 부품이 없고 디자인, 상품 개발, 마케팅, 부품 조달, 조립 생산까지 급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이상적으로 구축된 산업 생태계가 화창베이의 가장 큰 저력입니다. 그렇군요. 이 화창베이가 위치한 곳이 중국에서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지는 선전이죠. 네, 맞습니다. 화창베이가 위치한 선전은 원래 홍콩이나 광저우의 배후 기지 정도로 여겨지던 동네였지만 네. 1980년대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경제 특구로 지정된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고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함께 중국 4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GDP가 홍콩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선전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품 개발과 생산이 가능해서 선전 스피드라는 말이 생겼고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중국 최강 기술 기업인 화웨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 네. 글로벌 탑10 휴대폰 기업으로 성장한 오포와 비보, 그리고 중국 3대 테크 플랫폼 중 하나인 텐센트 등이 모두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엄청난 기업이 많지만 오늘의 선전을 만든 핵심 인프라는 부품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전과 또한 인근의 광저우, 주하이, 동관 등에 밀집된 부품 업체들을 기반으로 완성품 업체들이 성장했고요. 혁신 마인드를 가진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들어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끊임없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을 다시 이곳 출신 성공한 선배 기업들이 끌어주고 그러면 다시 부품업체들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정부의 지원과 최소한의 규제 등도 선전과 화창베이의 성공을 꿰뚫는 키워드입니다. 네. 그럼 요즘의 이 화창베이 지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몇 년간 화창베이 지역은 더 많은 하이테크 기업과 혁신 기업들을 유치하여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곳은 단순한 전자상거래를 넘어서 기술과 혁신의 인큐베이터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또 외국인 고객이 예전보다 많아졌는데요. 네. 인도, 브라질, 터키 순으로 많다고 합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선전 출장길에 화창베이에 들렀었는데요. 네. 최근 출장 갔던 모든 중국 도시 중에 가장 외국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네. 이들은 화창베이에서 단순 구매 외에도 연구개발 협업도 희망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화창베이에 간 김에 회사 기념품으로 쓸 외장 배터리를 개당 우리 돈 15,000원에 주문했었는데요. 네. 네, 외관은 자그마하고 예쁜 파스텔 톤인데 엄청 빨리 충전되고 용량도 넉넉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네. 전자제품에 관심 많은 같이 갔던 동료는 이곳에 가득한 여러 가지 신제품들을 보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네. 한편 선전에는 로후 상업청이라는 또 다른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요. 네. 화창베이가 남자들의 놀이터라면 로후는 여자들의 천국입니다. 오. 원래는 해외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모조품뿐 아니라 의류, 액세서리, 가방, 신발, 각종 인테리어 용품 등 최신상 자체 디자인 제품이나 아이디어 제품도 많은 곳이니 저처럼 아기자기하고 예쁜 거 좋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최신 트렌드를 업데이트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그럼 저는 선전에서도 러후를 가야겠네요. 네, 네. 이 지역이 모조품도 유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모조품 가품에 대해서 요즘 중국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예전부터 화창베이에서는 해외 부품을 구입해서 조립하거나 유명 브랜드 설계도에 따라 모조품, 즉 중국어로는 산자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모조품들을 만들어서 다시 시장에 공급해 왔는데요. 이런 산자이들이 여전히 수없이 판매되고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일부 중국인들은 화창베이의 이런 면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네. 또 중국 MZ세대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모조 전자제품을 화창베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인들은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모조품에 대한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모조품 브랜드로 유명한 한 스포츠용품 브랜드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IPO를 신청했는데 네.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들은 부끄럽다. 상장에 성공한다 해도 짝퉁은 짝퉁이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세계 최대의 전자상가 화창베이에 대한 이모저모 소개해 주셨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상하이 신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한겨레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를 대신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매일경제신문 박민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여유로워지셨습니까? 지난주에 약간 조금 긴장. 네, 지난번에는 아무래도 첫 방송이니까 살짝 그렇죠. 긴장을 했는데. 땀도 많이 흘리시고. 아, 네네. 네, 제가 원래 좀- 더위를 많이.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시원하게. 입고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오늘 네. 좀 여유가 있어 보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아, 네. 요새 전 세계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각 나라 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신기술이 있는데요. 네. 혹시 어떤 건지 아실까요? 요즘 네, 이제 알겠어요. 직장인들이 많이 쓴다는. 저희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AI. 아,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네. 요새 전 세계 기업들과 정부를 넘어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생성형 AI인데요. 맞아요. 네, 최근 미국 IT 기업 오픈 AI가 출시한 챗 GPT-4.5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기면서 또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신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신기해 정도인데 챗 GPT-4.5는 네, 네. 놀라운 거죠. 네, 이제. 뭔가 좀 다르다.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접하면 이제 일상생활이 이전보다 더 편해지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오픈 AI가 세상에 선보인 챗 GPT-4.5가 잘 만들었다는 수준을 넘어서 예. 일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자신이 상상했던 수준을 뛰어넘자 호기심을 넘어 충격과 이제 공포까지 느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전 버전인 챗 GPT-4가 이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 네. 챗 GPT-4 출시 이후에 앞으로는 기술 발전이 한층 더 빨라질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 뭔가요? 네. 튜링 테스트. 튜링 테스트는 이제 뭐 AI를 상대로 이제 진행하는 테스트인데요. 네. 이제 이 AI 등 기계를 지적 존재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때 이제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네. 1950년 영국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앨런 튜링이 처음 제안해서 테스트에 이제 그의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한 건데요. 네. 인간 면접관이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으면 그 기계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죠. 챗 GPT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제 내용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또 특히 사람들의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튜링 테스트 통과한 수준인 챗 GPT-4도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는 4.5까지 출시가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더 높은 수준은 뭐예요? 이제 감정까지 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챗 GPT-4를 사용하고 사용해 있는데요. 보셨어요? 네, 네. 예. 요즘 저도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전 챗 GPT-4 모델까지만 해도 이제 네. 주변에서 강력 추천해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 4.5 단계에 접어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꼭 한번 사용해봐라. 완전한 신세계다라고 적극 권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네. 진행자님도 혹시 4.5 저는 사용해 일단 보셨나요? 챗 GPT 자체를 뭐 별로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해야죠. 네, 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되는데, 예, 네, 근데 아직 저도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저도 이렇게 AI 등 신기술에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닌데 네. 저 이번에 4를 써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사실, 놀라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 참고로 챗 GPT-4에서 5는 이제 모든을 뜻하는 옴니라는 영어 단어에서 따온 건데요.
이전 버전들과 달리 이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옴니니까 다 잘한다. 네, 모든 다 할 다방면에서 수 있다. 팔방미인이다 예.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성능이 그러니까 뭐 대폭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4.5의 경우 이전 모델 대비 우선 처리 속도가 약 2배 정도 빨라졌는데요. 아, 이거 중요하죠. 네, 사람이 음성으로 말을 걸어도 이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서 마치 진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챗 GPT 4.5의 음성 반응 속도는 짧게는 232m초, 평균 320m초로 이는 사람의 응답 시간과 거의 똑같은 수준인데요. 1m초가 1000분의 1초니까 네. 이전 모델인 챗 GPT 3.5와 4 같은 경우에는 응답의 평균 3초에서 5초 정도가 걸렸거든요. 와, 그러면 엄청 빨라진 네, 거네요. 그것들과 비교해 보면 이제 4.5의 응답 시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뭐 거울아 누가 이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 챗 GPT한테 하면 한참 걸리는 거잖아. 그렇죠. 원래는 한 5초 정도 걸렸는데 생각하고 답이 오는데 네. 너는 안 이뻐 이렇게 바로 답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인류의 마음을 위협하는 제가 예를 기술이 잘못한 것 같아요. 있겠네요. 네. 가장 충격적인 성능 개선이 있었다면서요, 네. 기자님 보시기에.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사용을 많이 해보고 관련 영상들도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요.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제 챗 GPT-4가 네. 이제는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단순 답변을 넘어서 이제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 등 직접적인 감정을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 영상에서 이제 남성이 자기 친구 머리에 고깔 모자를 씌워놓고 또 케이크를 보여주면서 챗 GPT한테 일단 물어본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같냐? 네. 하니까 챗 GPT가 대답한 게 고깔 모자와 케이크를 보니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자리인 것 같네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네. 이전 모델이라면 여기서 이제 끝났을 텐데 그랬겠죠. 챗 GPT-4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니면 혹시 케이크를 먹기 위한 핑계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라면서 이제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와, 이게 핑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네네. 와, 대단한데요, 진짜. 네, 그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제 학습하고 그러니까요. 자신에게 대입을 해서 반영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고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농담이 사실은 뭐 네. 코미디도 그렇고 농담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차원적인 맞죠. 사고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네. 그게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이번 버전은. 챗 GPT가 이제 영상을 통해 사용자가 보여주는 모습과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또 나아가 감정까지 교류하면서 사람에게 이제 농담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영화 속에서만 봤던 AI가 이제 현실로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사실 진짜 AI 다룬 소재로 한 영화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고도의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결국은 인류가 위협이 된다,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 뭐 이런 쪽의 얘기가 많이 나서 우리가 좀 겁먹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이제 허라는 제목의 영화가 저도요. 있는데 네. 보셨나요? 예, 그럼요. 네. 좋아하는 제 인생 영화예요. 최애 영화 중 하나로 네, 자리를 저도 너무 잡았는데, 좋았어요. 네. 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데 네. 뭐 아시다시피 이 영화의 경우 이제 편지 대필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이 그 AI 기술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매일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일상 속 고민까지 공유하면서 결국 AI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AI 관련 영화가 인간과의 갈등과 경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의식을 갖게 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싸우고 또 결국엔 인류를 발 아래 두려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터미네이터.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터미네이터가 있고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게 2004년 개봉한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로봇 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아이로봇 그렇죠. 영화 속 배경이 2035년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지금과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그러네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면 우리가 공격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 잠재의 시 속에 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나라들이 AI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또 나서고 있잖아요. 이제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니까 법안을 좀 서둘러서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전망을 미리 좀 갖춰놓자는 그렇죠. 취지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점 한 가지가 각 나라 정부들이 마냥 AI가 나쁘다고 또 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닙니다. AI는 앞으로 계속 빠르게 발전할 거고 또 이미 피할 수 없는 파도가 된 만큼 이제 앞으로 우리 일상 속에 더 깊숙하게 파고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제 앞선 우려처럼 AI가 인류의 위협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이를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어떤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놔야 그렇죠. 한다는 겁니다. 무법천지가 되면 안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요즘 국가별로 AI 규제 법안 마련 상황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정말 큰 움직임이 있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나라들이 AI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EU죠. 유럽연합이 포괄적 AI 기술 규제 법안인 AI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2021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약 3년 만인데 AI 관련 포괄적 규제 법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네. 또 이번에 승인된 법안은 또 AI 기술을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규제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네. 가장 높은 단계인 허용될 수 없는 위험부터 순차적으로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등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날씨를 알려주는 앱 같은 경우에는 저위험으로 분류돼서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반면 이제 의료나 교통, 교육 등 사람들의 안전과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서비스는 또 매우 엄격한 규제가 그렇죠.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자율주행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 뭐 감정 교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게 이게 인간인지 AI인지 구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자면 뭐 잘 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규제도 필요할 것 같고 법도 필요하겠고. 네, 안 그래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네. 그래서 EU가 이번에 승인한 법안은 해당 부분들도 좀 엄격하게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AI라면 이 같은 사실을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요. 또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네. 또 해당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AI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건데요. 또 동시에 AI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엄격히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예를 들어 AI가 사람들의 사진이나 음성을 사용할 때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사자가 이에 동의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거고요. 네. 네. 일단 EU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좀 궁금한데요. 네, 미국 역시 AI 기술 개발에서 지금 현재 세계를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관련 규제 법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해도 적절한 규제안이 없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10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네. 산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사실상 미국의 첫 AI 규제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해당 명령에 따라 AI를 개발하려는 기업들은 이제 개발 단계부터 취약점을 분석해서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또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올해 4월에는 샘 엘트먼 오픈 AI CEO와 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 빅테크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AI 안전보안 이사회도 출범했는데요. 네. 이들 기업이 AI 개발에 따른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AI 기술 개발 뭐 얘기하면 중국 빼놓을 수 없어서 네. 중국 상황은 어떤지도. 예. 중국도 AI 기술을 이제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보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랑 유럽과 또 중국의 AI 규제 방향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미국과 유럽은 AI의 투명성과 공정성 또 안전성 등을 강조하고 고위험 AI 기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는 걸 최우선시한다면 네. 중국은 AI 기술 발전과 이를 통한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네, AI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서 이를 산업 전반에 신속하게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예. 기술과 경제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연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은 특히 2030년까지 전 세계 AI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또 많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도 AI를 통한 국가 전복이나 테러 조장 등 위협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중점을 두는 분야는 좀 다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이고요.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상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네. 한국도 사실 방향성은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합니다. 네. 당장 AI 기술을 활용한 경제 발전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 환경이 우선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근데 아쉬운 점은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AI 규제 법안 마련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규제 대응 등이 담긴 AI 기본 법안은 21대 국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데요. 네. 경제 발전보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하지만 반대로 높은 수준의 규제가 걸리게 되면 산업과 기술 발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정당이나 의원별로 의견이 다들 달라서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21일 전체 회의가 원래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 이마저도 여야의 입장 차이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근데 이러는 동안에 이제 기술은 점점 발달을 하고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빠른 속도로. 네. 그러니까 좀 합의도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AR을 뭐 어떻게 좀 적절하게 규제하고 산업에 적용하느냐가 국가별로 경쟁력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AI 기술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네, 뭐 네. 지금 선도하고 있다는 미국이나 다른 네.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군요. 높은 수준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도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면서 일상에 적용되는 AI 서비스도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자율주행 등의 AI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투자 규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앞으로는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투자가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탠퍼드대 보고서인 AI 인덱스에 따르면 네. 작년 기준 미국 AI 투자 규모는 67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91조 9천억 원인데요. 이는 세계 최대 AI 투자 규모입니다. 반대로 EU는 90억 유로, 하나로 환산하면 약 13조 3,500억 원으로 네. 미국의 약 10% 수준이었습니다. 네. 중국은 73억 달러로 약 10조 원이었고 한국은 3억 8천 달러로 약 4,100억 원에 그쳤습니다. 네, 많이 좀 차이가 나네요. 네. 투자가 중요하다. 네, 앞으로 투자 규모도 얼마나 네. 늘려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AI 뭐 워낙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서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오늘 규제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도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법안도 좀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네. 기술 발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네, 맞습니다. 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매일경제 박민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